아버지,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가 뭘 버티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달동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비탈진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마치 서로를 의지하듯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언덕배기에 자리한 허름한 단층집. 바로 김노인과 박노모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보금자리죠. 슬레이트 지붕은 여름비에 얼룩져 있고 벽돌 사이사이로는 이끼가 자라고 있지만 두 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터전이에요. 이른 아침, 동트기도 전부터 박노모는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주걱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장독대 앞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을 퍼냅니다. 그 된장은 벌써 15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박노모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어요. 콩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띄우고 말리고 담그기까지 1년 내내 정성을 들인 결과물이거든요. 여보, 오늘도 진수 자전거 고쳐달라고 했다면서요? 응, 그 아이 자전거 체인이 자꾸 빠진다고 하더라고. 학교 가는데 불편하겠어. 김노인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낡은 공구들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사실 그 공구들도 벌써 몇십 년 된 것들이지만 김노인의 손길만 거치면 어떤 고장도 말끔히 해결되죠. 스패너며 펜치며 드라이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오랜 세월의 동반자들이에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기술이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자전거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어디가 아픈가.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김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요. 동네 아이들은 모두 김노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자전거 바퀴가 흔들릴 때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심지어 단순한 호기심에 자전거를 분해했다가 조립하지 못할 때도 김노인을 찾아와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자. 급하면 안 돼. 기계도 사람 마음을 아는 법이야. 김노인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아끼며 무료로 자전거를 고쳐줍니다. 때로는 부품값까지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새 체인이 필요하면 자비로 사다 주고 낡은 타이어가 펑크나면 패치를 정성껏 붙여줍니다. 아이들이 고맙다며 용돈을 건네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죠. 돈은 됐어. 대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박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글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도와주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달려갑니다. 특히 새댁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오면 마치 딸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알려줘요. 김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성 없이 담그면 맛이 안 나거든요.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어요? 소금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넣어야 해요. 가족 생각하면서 담그면 절로 맛있어져요. 그런 박노모의 말에 젊은 며느리들은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놓치지는 않아요. 실제로 박노모가 담근 김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거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김노인과 박노모에게는 삶의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웃과 나누는 정과 사랑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마당 한구석에 심어놓은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들도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공동 텃밭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도 자식들 앞에서만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김노인과 박노모는 괜히 위축되곤 해요. 아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거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판잣집에 살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며느리는 더욱 심하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대며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이 영락없이 남의 집에 억지로 온 사람 같아요. 시부모님, 저희 회사 사람들이 놀러 온다고 하는데 여기 주소 말하기가 정말 창피해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낡았다며, 부엌이 너무 좁다며, 방바닥이 너무 차갑다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아요. 심지어는 동네 자체가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김노인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살아온 이 시간들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식 앞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때로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자식들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코를 찡긋대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져요. 평생 이 집을 정성껏 갖고 왔는데 자식들 눈에는 그저 허름하고 볼품없는 판잣집일 뿐이에요. 걸레질도 매일 하고 화초도 예쁘게 가꾸고 이불도 자주 널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나 봐요. 엄마, 요즘 좋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데서 사세요? 저희도 친구들 앞에서 얼굴 들기가 힘들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어줍니다. 부모보다는 아내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더욱 서글프죠.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겉으로는 부모를 걱정하는 듯한 말이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걸 김노인도 박노모도 다 알고 있어요. 정작 자신들은 이 집에서 살기가 편한데 자식들만 불편해하고 창피해하고 있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부모일까요? 저녁 무렵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박노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김노인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해요. 아니야, 우리는 떳떳하게 살았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잖아. 하지만 그런 위로도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사는 이 동네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친구들에게 집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기를 꺼려하죠. 달동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져요. 김노인은 여전히 아이들 자전거를 고쳐주고 박노모는 여전히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동네 어귀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뭔가를 재고 측량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집집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두꺼운 서류를 들고 다니며 뭔가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요. 아직은 막연한 불안감이지만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거든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동네 전체를 감돌고 있어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 정도로 여겨졌지만 동사무소에서 공식 공고가 나붙으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쓰인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라는 제목이 마치 선고문처럼 느껴져요. 이번에 우리 동네 전체가 재개발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다 이사 가야 하는 거야? 골목길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이곳에서만 살아온 할머니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김노인과 박노모도 동사무소 앞에 붙은 공고문을 보며 막막함을 느껴요.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박노모는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김노인도 복잡한 법률 용어들 앞에서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 재개발조합 같은 단어들이 마치 외국말처럼 어렵게만 느껴져요. 여보, 정말 우리 집도 없어지는 건가요? 글쎄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김노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어요. 평생 이곳에서만 살아온 두 사람에게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손자 손녀를 봤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동네 이장님이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도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보상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언제 나올지, 그 돈으로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압박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예요.
재개발 소식을 들은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본격적인 설득 작전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집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밀어버릴 텐데 미리 나가시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아들의 말에는 평소보다 적극성이 묻어나요.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뭔가 기대감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시부모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집에 보상금 나온다니까요. 빨리 나가시고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요즘 좋은 임대 아파트들도 많던데요. 며느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여러 부동산 앱을 찾아보며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깔끔한 아파트들, 엘리베이터, 현대식 화장실, 넓은 거실 등등.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여기 보세요. 이런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부모님께서 이런 곳에서 사시면 저희도 자랑스럽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올 수 있을 거예요. 박노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나가면 어디로 가니? 여긴 평생 살아온 집인데. 어머니, 집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달동네에서 살면 애들도 창피해하고 저희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됩니다. 보상금으로 좋은 곳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 수 있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설득해요. 심지어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알아봤다며 팸플릿을 꺼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김노인과 박노모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들아,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동네 아이들 자전거는 누가 고쳐주니? 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 자전거 고치는 곳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요.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말에 김노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일로 보이겠지만 김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이유였거든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 고마워하는 말,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와요. 시부모님, 저희가 계산해봤는데요. 보상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 넣고 나면 생활비도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시부모님도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거고 저희도 가끔 찾아뵈기가 편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김노인은 씁쓸한 웃음이 나와요. 결국 자식들도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부모의 마음이나 정든 집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동네 곳곳에서는 이미 짐을 싸는 집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먼저 떠나는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노인과 박노모는 더욱 외로움을 느낍니다. 김 선생님, 우리 먼저 갑니다. 아이들이 어서 이사하라고 해서요. 그래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아, 이 김치독은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가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비워지는 집들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떠나고 정든 골목길이 하나씩 적막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쓸쓸한 일이에요. 마치 자신의 몸에서 살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박노모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푸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된장도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10년 넘게 정성껏 담갔는데.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김노인의 마음도 무거워져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과 정이 담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마당 한 구석의 텃밭도, 손때 묻은 가구들도, 벽에 붙은 오래된 달력들까지도 모두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요. 아버지, 다른 집들 다 나가는데 저희만 늦으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재개발조합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미리 알아보고 와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부모 앞에 펼쳐놓으며 설득을 계속하죠. 하지만 김노인과 박노모에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담긴 터전이거든요. 첫 월급으로 이 집을 마련했고 여기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밤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던 공간이에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와요. 여보, 정말 우리 떠나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곳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재개발의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마을에 들어온 날 달동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굉음을 내며 들어온 굴착기들과 덤프트럭들이 좁은 골목길을 메우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철거 일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협의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죠. 여기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다음 주까지는 완전히 비워주셔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김노인의 집 앞에 서서 차갑게 말합니다. 손에는 두꺼운 철거 일정표를 들고 있고 그 표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된 집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의 집들이 비워졌다는 표시죠.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는데요.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작업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고요. 일정은 정해진 거니까 맞춰주셔야 해요. 늦으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박노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강제 철거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옆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짐을 제대로 빼지도 못한 채 굴착기가 들이닥쳐서 집을 부숴버리는 모습을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동네는 점점 더 어수선해집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몇몇 집들 앞에는 철거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경찰들이 상주하기 시작해요. 평화롭던 달동네가 어느새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거죠. 할아버지, 우리 진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동네 아이 하나가 김노인에게 물어봅니다. 김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잠깐만 여기 못 살게 된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김노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흩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집들 다 나갔는데 우리 집만 남아서 뭐 하시려고요? 며느리는 더욱 직설적입니다. 시부모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버티시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요. 그들의 말에서는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편의만이 느껴져요. 김노인과 박노모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애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김노인은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가요. 전기가 끊기고 수도도 중단되고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마치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듯이 모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 거죠.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박노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촛불 하나에 의존해서 밤을 보내고 물은 멀리 있는 공동 수도까지 길어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70대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김노인은 아내를 위로하지만 사실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아들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뭔가 단단히 작정한 표정으로요.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순 없어요.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치 더 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한 톤이죠.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가 뭘 버틴다고. 얼른 나와요. 그 말을 들은 김노인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말이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라는 표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려와요. 김노인은 침묵한 채 집 벽을 쓰다듬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벽의 거친 감촉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청춘이 묻혔는데.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어요. 며느리도 가세합니다. 시아버님,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도 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부모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보다는 불편함과 부담감만이 드러나요. 마치 김노인과 박노모를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욱 서글퍼요. 박노모는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울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는 모습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엄마, 우시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마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죠. 동네는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비워졌고 남아있는 집은 김노인네를 포함해서 서너 집 정도뿐이에요. 골목길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고 길 곳곳에는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들이 흩어져 있어요. 아이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자전거를 고쳐주던 아이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이들이 모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어떤 아이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급하게 떠났고 어떤 아이는 울면서 김노인과 헤어졌어요. 할아버지, 새로운 동네에서도 자전거 고쳐주는 할아버지 있을까요? 한 아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김노인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죠. 박노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성껏 김치를 담가 나눠주던 이웃들, 아픈 날이면 서로 챙겨주던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여보, 우리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박노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노인도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워요. 사방이 모두 막힌 것 같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김노인은 문득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보기로 한 거죠. 그 안에는 집을 처음 샀을 때의 서류들, 토지 관련 문서들이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노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서류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숨겨둔 건 아니었다. 단지 욕심에 휘둘리는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 김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희망 같은 걸 느껴봅니다. 김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 속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자신도 몰랐던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김노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섰어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박노모는 남편의 급작스러운 외출이 걱정되었지만 김노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박노모의 조심스러운 당부를 뒤로하고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변해버린 동네 풍경을 보며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반쯤 무너진 집들, 버려진 가구들, 텅 빈 골목길이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앞에서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걸 좀 봐주게.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오래된 매매 계약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최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김영,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집에 있던 건데 그동안 중요한 줄 몰랐어. 최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검토한 후 김노인을 바라봤어요. 형, 이거 대단한 거야. 형이 이 땅의 원소유주라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 김노인은 친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소유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해서 형이 지금 살고 있는 집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까지도 원래는 형 소유였다는 얘기야. 재개발 보상금도 당연히 형이 받아야 하는 거고. 하지만 최 변호사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문제는 이미 아들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다는 거야. 형이 언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김노인은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분명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아들이 뭔가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게 집 소유권을 넘기는 문서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이 세무서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형, 그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도장 찍은 거구나. 이런 일이 종종 있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최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형이 실제로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고 원소유주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야. 김노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뭔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들이 자신을 속인 걸까? 아니면 단순히 실수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노모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노인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김노인은 아내에게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박노모는 말을 들을수록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직접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온 건까지는 평소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단단히 작정하고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저희가 아버지 몰래 철거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김노인과 박노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내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김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례하고 차가웠거든요. 며느리도 가세했어요. 시부모님, 이미 다 처리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하셔야 할 일이었잖아요. 김노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노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모습이 더욱 애처로웠죠. 엄마, 울지 마세요. 좋은 일인데 왜 우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그만 울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강요로만 들렸죠. 김노인은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오늘 아침 변호사 친구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뭐가요, 아버지? 이 집이, 이 땅이 원래는 내 소유라는 거야. 너희가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내가 나를 속여서 얻어낸 거야.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자식 앞에서 늘 움츠러들고 주눅 들어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떠나면서 김노인과 박노모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남은 집은 정말 몇 채 되지 않았고 골목길은 거의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노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버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거일 아침, 새벽부터 굉음이 온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집 앞 골목길에 등장한 순간 김노인과 박노모는 더 이상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굴착기의 무겁고 거친 엔진 소리가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노인이 창문 너머로 굴착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50년 넘게 함께해온 이 집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노모는 남편 옆에 서서 함께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며느리가 혼자 나타난 거예요. 평소와는 달리 매우 단호하고 냉정한 표정을 하고서 말이죠. 손에는 큰 검정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이미 협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투였어요. 마치 명령을 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박노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낡은 것들이니까 버리시면 돼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부모의 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넣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추억이 깃든 그릇들, 손때 묻은 옷가지들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며 박노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 신혼 때 샀던 건데. 박노모가 낡은 화장대를 붙잡으며 애절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런 낡은 가구들 새 집에 가져가면 어디다 둘 거예요? 집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는 서슴없이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쓸어서 비닐봉지에 넣어버렸어요. 그 안에는 박노모가 젊었을 때 쓰던 목걸이, 김노인이 선물해준 반지, 자식들, 어릴 적 사진들까지 모두 들어있었는데 말이에요. 김노인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자식다운 행동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만해. 김노인이 큰 소리를 쳤어요. 평생에 걸쳐 며느리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요. 굴착기 기사가 오늘 중으로 비우라고 했다고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화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죠.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인생 전부야. 내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버님, 인생 전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낡은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에는 부모의 감정이나 추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편의와 효율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죠. 박노모는 며느리가 자신의 살림살이를 마당에 던지는 모습을 보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계속된 심적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여보. 김노인이 다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어요. 박노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119를 불러야 해.
김 노인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좀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에 김 노인은 경악했어요.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남아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함께 박노모를 집 안으로 옮기고 물을 떠다 드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죠.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박노모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해요. 굴착기 기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 노인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내는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평생의 추억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자식은 부모를 짐짝처럼 여기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린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어제 밤에 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변호사 친구가 해준 말들, 자신이 원소유주라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김 노인은 며느리가 계속 짐을 버리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잠깐만. 김 노인이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가방을 열어서 그 안의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오래된 매매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김 노인은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어제 변호사 친구에게서 들은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숨겨둔 건 아니었다. 단지 욕심에 휘둘리는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 김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걸 아들에게 일부러 감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이 돈에만 관심을 보이고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서류들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힌 문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건 이 땅이 원래 내 소유였다는 증거야. 김 노인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속여서 집 소유권을 가져간 거야. 하지만 원래 주인은 나라고. 김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어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설마 그런 옛날 종이 조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 노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굴착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김 노인은 서류들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박노모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든든했거든요.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김 노인의 대답에는 이제 절망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 아들을 불러온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꺼내든 서류들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속였다는 증거야. 김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변호사 친구 최 변호사와 함께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였거든요. 오전에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왔던 거죠. 아버지, 그 서류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재개발 보상금도 제가 받는 것으로 처리됐는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격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최 변호사는 김노인 옆에 서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선생님의 아드님이시죠? 저는 김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식으로 법정 다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정 다툼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단순히 늙은 부모가 고집을 부리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김 선생님이 이 땅의 원소유주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김 선생님에게 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토지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표시, 매매 계약서의 원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김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당시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건 아버지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저는 단지 뭘 했다고. 김노인이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생 자식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야 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닫겠니? 김노인의 말에 박노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남편이 보여주는 의연함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여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며느리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전술을 바꿨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법정까지 가서 싸우시려고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요.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지? 김노인의 반응은 며느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최 변호사가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지급 정지 신청도 함께 할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이미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당황했어요. 단순히 늙은 부모를 설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저희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나? 김노인의 반문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돌이켜보니 가족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김노인 어르신 댁이 맞나요?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요. 조합 직원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김노인의 변호사가 이미 조합 측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조합에서도 검토 결과 김노인이 원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드님이 아니라 김노인 어르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보상금이 자신들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이 급하게 항변했지만 조합 직원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저희는 합법적인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김노인은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며 처음으로 속이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접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된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겠다. 김노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박노모도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해 보려 했어요. 시부모님,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봐요. 가족이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어요. 내가 먼저 가족을 저버렸어. 부모를 짐짝 취급하고 우리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최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줬어요. 앞으로 며칠 내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김노인과 박노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비록 집은 떠나야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거죠. 여보, 이제 우리 어디서 살까요? 천천히 정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김노인의 말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재개발조합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김노인의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들은 일찍부터 조합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죠. 여보, 정말 우리가 보상금을 못 받는 거야?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김노인 쪽의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아들도 후회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평소 순한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특히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나타났어요. 김노인 어르신과 관련된 분들이시죠? 들어오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김노인이 이미 먼저 와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옆에는 최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김노인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서늘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도 왔구나. 김노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조합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검토 결과 해당 토지의 합법적 소유권자는 김노인 어르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대상도 김노인 어르신으로 변경됩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집은 분명히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조합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원소유주의 정당한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권자인 김노인 어르신이 정당한 보상 대상자입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호소해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가족인데요. 김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라고 했지?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뭘 하겠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는 부모를 짐짝처럼 여겼지. 우리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시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김노인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짐을 쓰레기 취급하고 우리가 쓰러져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었나? 조합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개입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따로 해결하시고 우선 보상금 지급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노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김노인 어르신, 여기 서명해 주시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노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박노모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보상금이 눈앞에서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돈으로 좋은 집 구해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김노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나? 김노인은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조합 직원에게 건넸어요. 절차 완료됐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 저희도 시부모님 자식인데요.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김노인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가 내 며느리라고. 며느리가 시부모 짐을 쓰레기 취급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져도 신경 안 쓰는 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이켜보니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너희는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야. 돈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야 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외쳤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와서 부모 탓하지 마라. 김노인은 변호사와 함께 조합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 밖에서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 잘했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응,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조합 사무실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보상금은 이제 영영 자신들 손에 들어오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아들도 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마을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 김노인과 박노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일부로 마련한 이 집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였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고 눈치 볼 일도 없었죠. 아침 일찍 박노모는 새로 마련한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정성스러운 손길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아무도 자신의 정성을 폄하하지 않고 아무도 이런 생활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된장 냄새가 참 구수하네요. 김노인이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다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곳에 온 후로 김노인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담근 된장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편하니까요. 박노모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된장을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동네 이웃들은 달동네와는 또 다른 정겨움을 보여줬어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는데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챙겨주는 분들이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텃밭일이 즐거워요. 김노인은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좋았어요. 예전처럼 자전거를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이웃들의 작은 부탁이나 심부름을 도와드리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달동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김노인의 새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거예요. 어머, 박 선생님. 여기 계셨구나. 어머나, 김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두 할머니는 반가운 재회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달동네가 사라진 후 뿔뿔이 흩어져서 소식을 전혀 몰랐거든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사시고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저희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도 못 들었는데. 이웃 할머니는 달동네 사람들의 근황을 하나씩 전해줬어요. 누구는 아들네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 누구는 임대주택에 들어갔지만 외로워한다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집도 예쁘고 마당도 넓고. 우리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김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웃 할머니는 대략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웃 할머니를 배웅한 후 김노인과 박노모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박노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가끔씩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나면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잘했어. 우리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김노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니 예전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혼자서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 없이 혼자 온 것도 처음이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대문 앞에서 주저하며 부모를 불렀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들어와. 김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부모 없이 지내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노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노인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우리에게 한 일들을 다 잊을 수는 없거든.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너희는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 그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김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 부모를 존중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인데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김노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김노인과 박노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어느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김노인의 말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진짜 부는 땅이나 돈이 아니라 평생 함께한 시간과 지켜야 할 사람들이구나. 김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박노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생각했어요. 비록 자식들과는 멀어졌지만 서로가 있는 한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노부부는 새집 마당에서 된장을 담그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시절의 고통을 이겨낸 승리감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